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호러 영화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68년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이 영화를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워킹 데드, 레지던트 이블, 좀비랜드 이런 작품들은 아시겠죠? 이 모든 좀비 영화들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입니다. 1968년 단돈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초저 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어떻게 전 세계 영화사를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은 조지 A. 로메로. 당시 20대 후반의 무명 감독이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광고 영상을 만들던 그와 친구들이 우리도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며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1968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고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해입니다. 미국 전체가 폭력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배우들은 거의 모두 무명이었고 특수효과는 글쎄요, 초콜릿 시럽과 햄으로 만든 수제 특수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들이 오히려 영화에 놀라운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영화는 묘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바라와 그녀의 오빠 조니가 아버지의 묘를 찾아왔죠. 그들이 너를 잡으러 온다, 바바라. 조니의 이 농담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정말로 이상한 남자가 바바라를 공격하거든요. 조니가 바바라를 구하려다 사고로 죽고 바바라는 홀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첫 장면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기존 호러 영화라면 으스스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겠지만 이 영화는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공포가 시작되죠. 이런 현실적 접근이 이 영화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바바라가 피신한 곳은 외딴 농장집. 여기서 벤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벤은 흑인입니다. 1968년 흑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 산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집 지하실에는 이미 다른 생존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리 쿠퍼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젊은 연인 톰과 주디까지 총 7명이 한 집에 갇히게 된 거죠. 여기서 영화의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밖의 좀비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인간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벤과 해리는 생존 전략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벤은 위층에서 버티자고 주장합니다. 문과 창문을 막고 요새를 만들어서 구조대를 기다리자는 거죠. 반면 해리는 지하실이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좁지만 확실한 은신처에서 숨어 있자는 겁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고집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거죠. 이런 갈등 구조가 정말 현실적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해리라는 캐릭터는 정말 답답합니다. 전형적인 고집불통 아저씨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이 영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라디오와 TV 뉴스입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시체의 뇌를 파괴하거나 불태우라는 정부 권고사항, 구조 지점 안내 등등.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1968년에 이렇게 현실적인 뉴스 보도 형식을 활용한 건 정말 앞선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실제 사건을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보들이 생존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갈등만 증폭시키죠. 생존자들은 결국 탈출을 시도합니다. 트럭에 기름을 넣고 구조 지점으로 가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톰이 기름을 넣다가 실수로 트럭에 불을 내고 결국 톰과 주디는 폭발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결국 좀비 떼들이 덤벼들어 둘의 시체를 뜯어먹는데 이 장면 눈 뜨고 보기 힘듭니다.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평범한 실수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영웅적인 희생도 극적인 반전도 없어요. 그냥 작은 실수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벤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됩니다. 이제 좀비들이 완전히 집을 포위했거든요.
집안의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해리의 딸 카렌이 좀비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해리도 결국 좀비가 되어 벤을 공격하고 벤은 어쩔 수 없이 해리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바바라는 좀비가 된 오빠 조니에게 끌려가며 이제 벤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라는 거죠.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협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보안관과 주민들로 구성된 무장 집단이 좀비들을 소탕하며 다가오죠. 벤은 지하실에 숨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드디어 구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벤이 집에서 나오자 무장 집단은 그를 좀비로 오인하고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벤이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강력하게 은유하고 있는 거죠.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의 편견과 증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영화는 벤의 시체가 불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정말 절망적인 결말이죠. 이 영화가 왜 중요한가요? 첫째, 좀비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기존의 좀비와는 완전히 다른 감염되고 전염시키는 현대적 좀비의 원형을 만들어냈죠. 둘째, 단순한 괴물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불안, 권위에 대한 불신 등이 모두 녹아 있어요. 셋째, 저예산 독립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만든 걸작이죠. 이후 워킹 데드, 레지던트 이블, 28일 후 등 수많은 좀비 영화와 게임들이 이 작품의 DNA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단순한 호러 영화가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작품이죠. 55년이 지난 지금 봐도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당히 무서우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고전 명작을 소개해 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